아프다고 그래. 배만 아프다고 막 꼬아 막 다리도 꼬고 팔도 꼬고. 장염약을 거의 한 2주를 먹었는데도 이게 많이 아픈 그 정도만 벗어날 뿐이지. 아마 4살 때 봄에 시작했어요. 4살 봄부터 감기 바이러스가 신경 침투해서 그때도 계속 배가 아프고 그랬었거든요. 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죠. 네, 이 새로운 친구들 또 새 환경에 적응 중인 우리 아이들. 그런데 최근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새 학기 증후군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아프다고 하고 부모는 꾀병이라고 하고 이렇다 보니 부모와 자식 간에 좀 어색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우리 아이의 배앓이 과연 꾀병인지 아니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질환의 증상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네, 이것에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 빨간 깃발 증상에 주목해 주십시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 그러나 이유 없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빨간 깃발, 건강의 적신호다. 소아청소년과 병실에는 다양한 원인의 복통과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민기 밥 먹었나? 물은 좀 먹었고, 네, 물은 먹었어. 구역질은 없고, 열은 예를 들면은 잦은 감기에도 놀라는 게 부모인데 아이는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해왔다. 사그라진 듯 했다가 다시 찾아드는 복통의 속수무책. 낳고 기른 엄마조차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원인과 다른 엉뚱한 치료가 진행되기 십상인 것이다. 소아청소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아청소년 개인이 한 사람이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대리를 해준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정보의 부정확이라든지 우리가 말도 못하는 아기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정보의 부족함이 이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이렇게 오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 조심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통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통증 속에 숨겨진 다양한 질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 아동전문병원 소아청소년과 황진복 대표원장을 통해 알아본다. 선웅이 밥 먹었어? 배가 아파서 지금 죽어요. 와, 배가 아파가지고 토하지는 안 했고. 토하진 안 해요. 작년 말에 황진복 원장과 처음 만난 지환이 오늘부터 입원 치료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환이가 고향인 전라도에서 대구까지 온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복통의 원인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그게 36개월인 게 3살? 3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픈 거지.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지. 이제 여기 교수님 약 먹고. 장이 약해서 배가 아프다고 그래, 다른 데서는. 근데 여기 교수님은 복통이라고 그러잖아. 복통. 이게 여기 머리 아픈 걸로 말하면 배도 편두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부 편두통을 의심하는데 물론 이렇게 뇌파 검사를 통해서 이야기는 복부 간질이라든지 MRI를 통해서 이 뇌의 이상병이라든지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위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점검이 됐습니다. 편두통은 지환이 가족에게도 낯설지 않는 증상이다. 그 통증이 머리가 아닌 배로 온다는 것이 낯설다.
지환이의 통증은 30% 정도 가라앉은 상태지만 그것도 견디기가 어렵다. 90일. 앞으로 약물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한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 혹은 1년 정도 쓰면은 당분간 이 병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편두통 가고 이런 것이 집안 내력으로는 아직 현대의학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빠져나가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그런 증상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이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배 아프면 일단 안 먹으니까 안 먹고 잠을 못 자 애기가 그게 죽겠지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지. 배가 아프면 먹지도 않지, 자지도 않지, 토하지. 그러니까 뭐 열이나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없는데 무조건 얘는 배만 아프다고 하니까 울고. 소아 환자의 몸속과 마음속을 살피고 당황하는 부모의 등을 다독여 주어야 하는 자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5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즐겁고 힘이 되는 상황이 더 많았다.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활력이 넘치는 존재들이다. 역시 이 소아청소년과는 성인과 다르게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 성인과 다르게 소아청소년과는 이론적으로는 현대의학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이건 한계가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이 예상외로 극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발달이 늦어지고 문제가 될 것 같지만은 키워보면은 훨씬 더 이 정상이 못지않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좀 우리의 그런 선입견이라고 할까 편견을 이렇게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장하는 소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굉장히 보람됩니다. 황진복 원장은 소아 소화기 영양 분야를 전공하면서 국내외 강연 활동에 매진해왔다. 그가 최근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만성복통의 정신과적 문제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의사상이다. 따뜻한 인간에게 온기를 담아 전달하는 것이 의학이고 그것이 신체적 질환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하버드 대학의 내과 교수님, 유명한 피버디라는 교수님의 글이 저희들 엘리베이터에 실려 있습니다. 환자를 잘 보는 의사는 자기가 평생을 겪어보니까 그 환자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는 의사더라. 요즘 의과대학에 이 좋은 직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만은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를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그럴 때도 꼭 하나 권유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릴 때부터 인간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예민함을 가진 사람을 특히 의대에 보내시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많은 장기들이 모여서요 소화를 돕고 또 우리 몸속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 뱃속, 특히나 우리 아이들의 뱃속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복통의 원인을 밝혀줄 오늘의 주치의입니다. 네. 아동전문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황진복 대표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 복통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감기만큼이나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 보면 이 복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게도 이 병원에 가보면 실은 또 그런 심각한 질환이 아닌 경우가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 소아청소년과 방문한 아기들 10명 중에 네. 1명은 복통을 호소합니다만 아하. 그 아기들의 90%는 대개 심리적이거나 네. 아니면은 감기에 합병되어서 왔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럴 경우엔 다행인데 복통에도 원인이 참 많잖아요. 뭐 변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식을 해서 소화불량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약간 문제가 되는 이런 만성 복통 어떤 경우에 진단을 받게 되나요? 네, 만성 복통은 그 원인이 좀 특별하고 다양해서 저희들이 한 달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1개월 이상 복통이 있으면은 만성 복통이라고
합니다. 주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이 학생대에서 많은데 10명 중에 2명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한 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잠시만 복통이 와도 뭔가 일에 집중하기가 힘든데 이게 장시간 이어진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뱃속 상황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신가요? 전문가의 선택, 소아복통의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우리 아이의 이른 배변 훈련, 복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네, OX 어떤 건가요? 네, O라고 말씀드릴 그렇군요.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기들한테 이 배변 훈련 처음으로 만나는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 2차적으로 변비가 올 수 있고 만성 변비에 빠지는 소아는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역시 심리적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 만성 복통으로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배변을 빨리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아기와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 상당히 까다롭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복적 복통,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그렇습니까? 수 있습니다. 예. 첫째는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그 복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서 살이 빠진다든지 빈혈이 온다든지 하면은 역시 키가 덜 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만성 복통이 온다면은 그 심리적인 여건도 역시 아기의 키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성적인 복통에 시달리는 아기들은 몸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키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앓이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앓이를 진정시켜준다는 엄마 손은 약손. 네.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좀 효과를 본 것 같은데 네. OX 어떤가요? 네, X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역시 심리적인 도움이 됩니다. 안정감. 그건 뭐 우리 만성 복통의 이 큰 원인이 심리적이듯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이 우리 장 운동을 진정시키고 그래서 복통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통이 있을 때 우리가 따뜻한 물수건을 얹거나 할머니, 어머니가 배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것은 일부나마 해결을 할 수 있는 이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뭐 세 가지 OX 퀴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배가 아픈 것인지 그러니까요. 엄살인지를 잘 구분하기가 힘든데요. 소아들의 복통 어떤 식으로 진단이 가능하십니까?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소아 만성복통은 원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행스러운 것은 90%는 주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검사에도 답이 없고 시간이 가면 좋아지니까. 네. 그러나 10% 정도는 몸에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궤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무슨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짐작하시겠지만은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면서도 정신적인 문제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 90%의 심리적인 이 원인에서 10%의 그 신체에 병이 있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건 물론 뭐 의사의 책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머니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런 증상들, 위험할 수 있는
증상. 이거를 우리가 빨간 깃발 증상이라고 합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는 밤에 자다가 깨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강도가 세다는 뜻이겠지요. 두 번째는 아기가 아플 때 식은 땀을 흘리고 얼굴이 헬쓱하게 창백해지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뭐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뭐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그만하게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몸무게가 빠진다든지 아기들은 성장기지 않습니까? 조금의 체중의 감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주로 심리적인 거는 배꼽 주변에 애매하게 아파하는데 몸의 병인 경우는 아래쪽, 위쪽, 등 쪽 이렇게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플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나이에 울리지 않게 빈혈이 있다든지 또 이렇게 대변에 피가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빨간 깃발 증상,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런 증상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배 안에 검사를 다 이렇게 하자면은 이 복잡한 배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검사를 합니다. 첫째는 위쪽 배가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토나 식욕부진 이런 게 있을 때는 필요하다면은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랫배가 아파서 설사나 혈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또 대장 내시경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뭐 아래 위 할 거 없이 발작적으로 아프고 아기가 막 처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초음파라든지 몇 가지 해당하는 질병을 찾아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90%에 해당하는 심리적인 경우는 배가 어떻게 아프냐 하면은 주로 아기들이 밥때가 되면은 특히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아기들도 바쁘지 않습니까? 밥상만 펴면은 뭐 아야하는 그런 경우에 되게 그런 경우는 심리적인 게 많고 그럴 때는 배 아픈 게 보면 주로 배꼽 주변입니다. 애매하게 아프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빨간 깃발 증상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이 정신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빨간 깃발 증상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깨고 창백해지고 뭐 구토도 있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답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집에서의 관계 이런 거를 배경을 찾아보면은 우리 정신적인 원인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만성 복통의 정신적인 원인도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의 관심이나 그런 배려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얘기하셨을 때 밤잠을 깰 정도의 복통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엄마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아이들은 자다가 밤에 이렇게 울면서 깨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 복통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깨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기들의 영아 산통입니다. 어머니들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만은 요 영아 산통은 대개 태어난 지 6주 전후로 잘 일어납니다. 어느 특정 시간이 되면은 아이가 차질해질 듯이 울고 그럼 몇 시간 울고 나면은 또 괜찮아지고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아 산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분유를 수유하는 아기 같으면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도 영아 산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니들 우리 아기 키울 때 꼭 하는 트림 시키는 거를 좀 소홀히 하면 가스가 많이 들어가서 보챌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아기들의 그런 심리적인 여건 때문에도 영아 산통이 온다는 그런 이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와중에 저는 그 아이들도 그 당뇨, 소아당뇨 네. 또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소아당뇨도 이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복통이 있는 아기들에서 꼭 당뇨병을 의심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너무 이 복통의 원인이 다양한
다양하다는 것을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은 아기들이 이 당뇨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납중독이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무슨 대사의 병이 복통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통은 주로 심리적인 것이 많지만은 이런 신체 질병, 그 중에서도 몸에 뭐 오장육부에 많은 원인들이 복통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소아당뇨가 복통의 원인이 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뇨라면은 우리가 뭐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고 체중을 잃고 이게 기본일 수 있는데 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그런 증상을 눈치채기 전에 이미 복통으로 호소한 아기의 불편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단조롭기 때문에 복통을 잘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다양한 병의 증상이 복통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또 가장 최연소 환자의 위 내시경, 위 종양 내시경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시술이었나요? 네, 제가 자료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아기들 내시경 벌써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지가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어머니들 내시경 가시면은 하시는 요즘 외경이 이 9mm짜리 내시경을 주로 성인용은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생아용이라고 해서 아기들용은 이렇게 외경이 5mm 정도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서는 링거 액줄 굵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아기는 두 돌이 되었는데 음식물이 위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창자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위에 선천적인 물혹이 이 작은 창자로 음식이 넘어가는 걸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은 뭐 금방 낫는 아기도 필요하다면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기는 그 종양에 의해서 이 위가 막혔다는 것을 진단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 종양을 절제를 했다는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배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수술 없이 내시경적 기술로 이 시행했다. 그래서 우리 소아에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내시경 많이 진단용으로 또 치료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인들 수면 내시경 있죠. 그게 바로 소아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성복통을 겪는 아이들 중 심각한 구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학생 청아도 원인 모를 구토 증상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다. 어린 시절부터 따라다닌 통증에 기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아이의 통증을 바라보는 부모는 조급하고 안쓰럽다. 아마 4살 때 봄에 시작했어요. 4살 봄부터 감기 바이러스가 신경이 침투해서 그때도 계속 배가 아프고 그랬었거든요. 처음부터 편두통 쪽은 아니었고 그 나중에 차츰 시간 지나니까는 그때는 복통 들어오고 구토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한 계절이 지날 때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절기처럼 주기적으로 통증을 맞이해야 한다. 정아의 병명은 주기성 구토증이다.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우리 식구 저희들뿐만 아니라 뭐 시댁 어른들, 친정 어른들 모두 다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그 기능이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덜 아파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안심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찾아오면 갑자기 시작되어 괴롭히다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증상이 황당하기도 했는데 황진복 원장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예측할 정도로 주기적이면서 한번 증상이 오면 심한 복통과 구토가 옵니다. 1시간에 10번 이상 토할 정도로 밤새도록 토해내는 그런 증상이 또 며칠 갑니다. 어떤 아기는 2, 3일, 어떤 아기는 뭐 일주일 이렇게 가는데 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주기성 구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성 구토증을 예방하는 약물이 최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서 한 2년 반 정도 다행히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오던 정아에게 또 다른 질환이 닥쳤다. 호전되었다 생각했던 복통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어릴 때는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몇 년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는데 1년 전부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쭉 아프고 입원했다가 또 퇴원했는데 또 입원하고 바로 계속 아팠어요. 정아의 주기성 구토증은 복부 편두통으로 증세가 바뀌었는데 스마트폰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하루에 아프기 전에는 거의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근데 요즘은 별로 안 해요. 스마트폰이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보고가 없는데 외국에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 편두통 약물을 쓰면서 스마트폰을 중지시켰는데 그때부터 지금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달 동안에는 몸무게도 한 4kg 정도 늘면서 가벼운 이 복통, 메스꺼움, 속이 불편함은 있지만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리지만 똘똘한 뒷모습. 인석이는 올해 1월부터 황진복 원장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반복되는 장염 증상인데 이게 과연 주기성 구토증이냐 아니면은 두통이 없는 편두통, 즉 복부병 편두통이냐를 매력으로 저희들이 찾았는데 이야기가 보니까 아주 성인의 편두통의 독특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조라고 하는데 앞증상으로 팔다리가 저리다든지 이 빛에 굉장히 예민하고 싫어하는 아주 날카로운 빛을 싫어하는 그런 특징이라든지 또 역시 뭐 집안 내력으로 편두통이 굉장히 많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는 뭐 어지럽고 열나고 토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쥐어짜 않는 듯한 복통과 간간히 이어지는 구토 증상. 한 달에 한 번 불규칙적으로 이어진 통증. 그런데 2년 전부터 강도가 심해졌다. 병원에서 이제 뭐 치료를 받을 때도 항상 이제 장염하고 거의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일단 장염이고 아니면 위염이나 그런 치료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치료 받고 나면은 또 나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의심 없이 그렇게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가니까 그때부터 좀 이상해서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아기들에서 반복되는 장염이 보일 때는 물론 주기성 구토증 그와 유사한 몇 개의 병들을 의심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질병의 영역을 확장해서 그런 복부 편두통도 한 번쯤은 의심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석이는 앞으로도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 건강한 몸으로 꼭 이루고픈 꿈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태권도를 잘하는 태권도 4번님이 되고 싶어요. 통증뿐만 아니라 빛과 소리, 냄새에 예민한 인석이. 조금만 미리 알았다면 인석이를 덜 힘들게 할 수 있었을까. 엄마는 늘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단순히 장염 아닌 또 체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죠. 빨리 못 알아챘다는 게. 그게 좀 많이 그래, 지금도. 네,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고 행복한 미소를 되찾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소아복통 하면은 가장 먼저 의심되는 게 이 위 안에 어떤 질환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네. 저희들 병원을 찾은 아기들. 의학적으로는 저희들이 재미있다고 합니다만은 어머니들은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질병인데 네.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5살 된 남자인데 이 아기는 3개월 동안 배가 아프고
여기 노란색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빨간 깃발입니다. 자다가도 깨고 몸무게도 잃어버리고 빈혈도 오고 기력도 떨어져서 요즘 학원 갈 낮에도 자꾸 잠을 자려고 하고 그래서 내시경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위에 큰 궤양이 있습니다. 뭐 어른에서도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어린이들도 성인만큼 흔치는 않지만은 이런 궤양이 올 수도 있다. 또 요즘 여러분 TV에도 나오고 해서 잘 아시는 그 헬리코박터 감염 역시 소아에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아기는 3세대 남자인데 어릴 때부터 신생아기 아기들 잘 토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괜찮아지고 그런데 이 아기는 나이가 들어도 점점 더 토해집니다. 거기다가 이유식을 하고 좀 건더기 같은 음식이 들어가면 더 토하는 속성이 있었어요. 근데 자라기는 요즘 또 몸무게도 그렇고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구토의 양상이 좀 특이해서 내시경을 해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요 아기 보시면은 식도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풍선같이 부풀어져 있지요. 네. 이거는 식도 중간이 좀 막혀져 있습니다. 또 이 아기는 위가 넘어가다가 조금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지요. 그런 경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검게 되어 있는 또 요거는 12지장인데 넘어가다가 이렇게 좀 막혀져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식도의 요 부분이 좁아진 부분입니다. 식도가 내려가면은 이렇게 풍선처럼 이 호수처럼 이렇게 관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칸막이가 쳐져 있고 중간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 경막이라고 해서 이게 선천성 기형입니다. 그래서 식도의 선천성 기형. 요거는 위인데 위에 보면 아까 그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듯이 위에 일부분이 막혀져 있는 이건 선천성 기형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12지장에도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흔한 병은 아닙니다만은 위장간에도 이런 기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복통이라고 하면 또 대표적으로 장염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뭐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장염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약을 먹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제 완쾌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이 복통이 몇 개월간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 질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전까지 유럽에서 미국 아니면 유럽에서 많이 이 유명한 병이었고 다행히 아시아권에는 이 병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아시아권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대만 이 아시아권에도 급증하고 있는 질병이라서 어머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질병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염 증상을 보이는 소아청소년들입니다.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 네. 13세대 여자입니다. 국민학교 고학년이지요. 3개월 동안 배가 아픈데 역시 빨간 깃발이 있네요. 자다가 깨고 배가 아프고 설사가 하고 최근에는 가끔씩 실처럼 고춧가루 같이 피가 조금 섞여 나오고 근데 한 달여 전부터는 의자에 앉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항문 주변에 고름 주머니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 치료를 했는데 별로 도움이 없었고 역시 빈혈이 있고 몸무게가 한 4kg가 아이고.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기는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크게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요 크론 병이라고 해서 장이 좀 군데군데 많이 헐어 있지요. 이게 크론이라는 미국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병입니다만은 크론병. 또 대장에 이렇게 벌겋게 염증이 오면서 피똥을 싸고 설사를 하는 병.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2000년이 넘어가면서 성인은 물론 소아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크론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복통이 오래되고 설사가 오는데 피똥을 싸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의심해야 될 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설사나 복통이 심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소견이 있을 때는 꼭 한번 의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아기같이 항문 주변에 무슨
고름주머니라든지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아직 생리도 아니고 뭐 자랄 때기는 하지만 빈혈이 없어야 될 텐데 철결핍성 빈혈이 있다든지 또 요즘 또 젊은 아기들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조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위적으로 체중 조절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자꾸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 병을 생각해야 됩니다만은 특히 이 크론병을 꼭 의심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항문 주변에 이렇게 고름 주머니가 잡혀가 진물이 나고 네. 아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궤양성 대장염은 오히려 이렇게 설사하고 혈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질 장염으로 생각하겠지요. 설사하고 배 아프고 피똥 섞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뭐 요번 달만 해도 이질 장염을 2번, 3번이다.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궤양성 대장염도 꼭 한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요 아기도 한번 볼까요? 비슷합니다. 13세대 국민학교 고학년인데 항문 주변에 고름 주머니는 없고 설사하고 혈변이 좀 섞입니다. 빈혈도 오고 살도 빠지고. 뭐 역시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야 됩니다만은 역시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결핵이 있는 경우가 장에 먼저 오는 경우, 폐결핵이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에만 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사례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복통이 이어졌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복통을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질환으로 또 이어진 건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건가요? 네, 이런 질병 자체는 증상이 갑자기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진단이 빨라지는데 대개는 아주 조용히 오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장염하고 쉽게 혼동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시험 때만 뵈면 이제 배가 아픈 우리 자녀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저희가 또 진단을 해봐야 네. 될까요? 제가 너무 좀 심각한 질병을 보여드려가지고 막 가슴 두근거리시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더 많은 것은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습니다. 자료를 조사해보면 중고등학생의 많기는 2명 중에 1명꼴로 50%입니다. 우리 성인들도 과민성 대장 증상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과민성 대장 증상과 아까 말씀드린 그 빨간 깃발이 있는 염증성 장질환 결핵을 어떻게 구별할지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지요? 자다가 깼는지, 피가 나왔는지, 체중이 빠졌는지, 아플 때 아가 쩔쩔 매는지, 엉뚱한 빈혈이 있는지 뭐 이런 걸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과민성 대장 증상은 여러 가지 식이 조절 이런 게 필요해서 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만은 적어도 찬 음식, 찬 음료만 끊으셔도 대부분의 소아청소년은 회복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주위에 보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급성 이 복통이 왔을 때 병원을 가서 맹장 수술을 하고 네. 왔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맹장 때문에 복통이 오는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급성 이 맹장염, 우리 충수돌기염이라고 공식 명칭입니다만은 이건 급성 복통으로 오는 거지요. 최근 며칠 안에. 그런데 2돌 전에는 굉장히 드뭅니다만은 가능은 하고요. 2돌이 넘어가면은 맹장염이 제법 있습니다. 의사, 이 소아과 선생님들도 뭐 제일 싫어하는 병 중에 하나가 맹장염인데 진단이 어렵습니다.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장염의 초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바로 장염입니다. 아기들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철철이 장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슷한 맹장이 섞여들면은 이거를 구별해낼 정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성인들은 뭐 명치 쪽이 아프다가 오른쪽 아래쪽이 아프면 맹장을 의심하고 좀 알고 계시지요. 소아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장염같이 계속 설사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맹장염이고 이럴 수가 있어서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수술을 좀 더 크게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에서 특히 이 급성맹장염 굉장히 까다로운 병이고 어려운 병이라는 것을 어머니들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복통의 증세하면요, 또 좀 미세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알싸하게 아프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프신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날카로운 걸로 배를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또 호소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증세가 보일 때는 의외의 어떤 또 질환이 의심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찾은 아주 좀 희귀합니다. 드문 병입니다만은 꼭 한번 알아놓으셔야 될. 왜냐하면 이 아기들은 적어도 1, 2년 동안 진단을 못 붙이다가 치료한 아기들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 네. 이 아기는 9살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아기인데 6살경부터 지난 한 4년 동안에 밤마 되면은 새벽 한 2-3시가 되면은 자지러질 듯이 엄마 배 아프다고 괴성을 지릅니다. 한 5분, 10분, 길어야 30분 안으로. 얼굴이 식은땀을 쩔쩔 흘리고 창백해지고. 그렇게 가물을 지르고는 이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무슨 아동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고발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전국의 병원을 다 떠댕기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경우인데 요 아기 아픈 것은 특징이 정말 우리 장을 끊어낸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자질해질 듯이 이 날카로운 통증이 있습니다. 요 아기는 머리에 뇌파 검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요즘 말로 뇌전증, 옛날 말로 간질이라고 하는 경기를 하던 아기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거품을 좀 물고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배만 아파서 오는. 지금은 경기약을 한 6개월 먹고 끊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거와 비슷한 아기도 한번 볼까요? 7살 된 아기인데 지난 1년 반 동안에 조금 불규칙적입니다. 어떨 때는 한 보름 간격, 짧으면 이틀 간격. 증상이 보통 한 2-3일 오는데 쥐어짜듯이 또 우리말로 우리하게 아프다고 하듯이 통증을 느끼면서 토하고 창백해지고 그래서 서서히 아기가 무슨 그런 기미가 보이다가 또 나을 때는 나아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2-3일에 한 번씩 2-3일간 증상이 되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은 병원에 입원을 한 달 중에 15일이나 한 그러니까 반을 병원에서 입원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아기입니다. 요 아기는 아픈 것이 좀 불규칙적이면서도 규칙적이고 주로 복통과 구토건데 어떤 좀 큰 아기들은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데 아픈 양상이 조금 아까 그 뇌전증에 비해서는 좀 둔하고 쥐어짜는 듯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꼭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네. 요 아기들은 아주 재밌는 것은 참을미가 대부분 심하고 어머니나 아빠 쪽으로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내력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렇게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예민한 이 바로 편두통 집안에서 오는 배로 오는 편두통입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머리도 아프면서 이런 증상이 오면은 편두통을 먼저 의심하는데 두통이 없으니까 배 위궤양인지 이렇게 엉뚱한 검사를 하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아기는 보시면은 7살 된 여자인데요. 아주 주기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증상이 있으면은 한 3일씩.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의 그 생리 주기는 예측이 가능하지요. 언제 며칠 날부터 되듯이 이 아기도 다음 증상이 올 날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주기적이고 증상이 오면은 이 아기도 복통이 장을 끊는 듯이 복통이 오고 1시간에 10번 이상 토합니다. 계속 구토가 오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이 구토를 하면서 아기가 초죽음이 되는. 근데 이 아기는 또 나을 때는 이렇게 초죽음이 되다가도 나을 때는 감쪽같이 좋아집니다.
또 감쪽같이 잘 지내다가도 때가 되면은 뭐 초죽음이 되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데 이것도 주기성 구토증이라고 해서 아직 현대의학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편두통하고 비슷하지요. 좀 사촌지간인 아주 독특한 질병이고 요즘은 이 병의 연구가 많아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약물들이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아기도 한번 볼까요? 요 아기는 8살짜리인데 2년 동안 배가 아프고 아플 때 자질해질 듯이 아프고 네. 발작적이고 자다가 깨어서 아프고 뭐 앞에하고 비슷한데 뭐 빨간 깃발이 조금 보이시지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하고 검사를 합니다만은 간에 쓸개 쪽에 선천적인 기형이 있어가 그건 어차피 수술을 해줘야 되는 병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또 이렇게 콩팥에 물이 채여 이것도 선천적인 기형입니다. 이런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네. 사례가 다 뭐 7살, 8살, 9살 정도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잦아질 듯한 복통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른 빠른 처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또 아이들 보면 좀 장난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주 이렇게 방귀나 트름을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자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도 좀 위험 신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 재미있는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아기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기들도 방구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저녁에 30번쯤 방귀를 낀다면 이상하겠죠. 유치원에 가면은 야는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는데 4세대 낙인데 6개월 동안에 배도 자주 아프고 방귀도 잤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야가 배가 아픈 거를 가만히 보면은 아침은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고 저녁 먹고 자기 전이 되면은 배에 탱탱볼을 넣었듯이 배가 불러요. 그렇게 해서 잠이 들면은 또 방구가 풍선 바람 빠지듯이 오고 아침은 배가 또 꺼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픈 내력으로 봐서 검사를 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6개월 전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요거를 저희들이 병적으로 공기를 먹는다는 연화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상인 사람은 공기를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만은 숨 쉬는 거는 숨길로 해야지요. 근데 야는 자기도 모르게 공기가 장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게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 강도가 세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배가 좀 꺼져 있는데 오후로 갈수록 점점 배가 불러지고 유치원에 가서 방구가 나오니까 옆에 친구들한테는 냄새나고 하니까 왕따를 당하고 또 가스가 많이 채니까 복통을 느끼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이 아기가 변 볼 때는 가스와 변이 같이 막 우르르 나오니까 화장실 밖에서 들으니까 설사를 하는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수도 있는데 아주 독특하고도 중요한 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육체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린 아기가 3돌, 4돌짜리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으면 이런 육체의 병이 오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면 이 병도 대단히 중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원인이 또 복통의 증상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복통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또 병원을 찾아야 될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막상 아이가 배가 아프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바로 응급실 병원을 찾아야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머니들도 저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머니들의 본능에 이렇게 좀 충실하면 하도 어머니들도 바쁘니까 아기 아프고 오래 가는 거를 돌볼 여가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어머니들은 이 본능적으로 내 자식이 위험에 빠지는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느낌에 충실하시라 이래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막 꼭 이론적인 거를 보탠다면 오늘 배우신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빨간 깃발을 보일 때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다가 깨서 아기가 아플 때 창백해진다든지 없던 구토가
한 번 뭐 조금 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 4번 반복해서 토한다든지 아플 때 차질해질 듯이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끝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복통 예방법 알려주시죠. 네. 복통을 예방한다기보다는 복통으로 인해서 큰 병을 놓치지 않는 좀 복통에 대한 대처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즘은 인터넷이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만은 어머니들이 자가 진단을 자꾸 이렇게 해버릇 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성도 그렇고 급성복통도 저희들 의사들이 1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요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보기에도 까다롭기 때문에 늘 전문의의 믿음이 가는 전문의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는 집 가까이에 믿음이 가는 전문의를 믿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기들은 이 복통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특히 급성복통은 오전과 오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서 조금 경과가 여의치 않으면은 오후에 또 한 번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그 전문의와 의논하시고 어머니들의 그런 느낌을 믿으시고 그러나 자기의 정보로 인터넷에 몇 가지의 정보로 자가 진단을 하거나 이럴 때는 예상외로 엉뚱한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셨던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신체적인 요인, 정신적 요인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10명 중에 3명이 불안이나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우울한 마음이 겪지 않아도 될 복통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마음으로 아이를 다독이는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동전문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황진복 대표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